IR하고 PR 쪽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넓게 한번 훑어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료 부분하고 PR 아이디어,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위기 관리,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쪽 일을 한 20여 년 정도 했는데 모든 담당자들이 다 소원하는 거잖아요. 정말 잘 만들어진 우리 회사의 IR 자료를 갖는 것, 내가 만들거나 누가 만들어 주거나 그런 부분들인데 보면 항상 좀 아주 부족한 것 같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냥 그런 건데, 저도 자료를 수백 건을 만들어 봤지만 정말 이건 나의 혼을 담았다가 할 만한 자료는 생각해보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만들었던 자료의 한 페이지인데 이 회사에서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시장에서 듣는 얘기가 너네 회사가 참여하는 시장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 시장을 다 먹은다 하더라도 기업이 얼마나 클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회사였는데, 회사가 내부적으로는 연구개발 같은 걸 많이 해서 점점 큰 시장으로 확대를 해가고 있었고 그럴 계획에 있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은 지금 2003년에는 2,500억 시장에 포지셔닝 하고 있었고 7년 계속 이제 커가는 시장인데, 보통 이러한 경우에 표현을 할 때 누적 그래프로 표현을 하죠. 1,500억 이외 다시 1,500억 얹고 고기 1조 2천억 얹고 1조 얹고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고 회사가 커지는 느낌, 확대되는 느낌, 그리고 각 시장마다 어떤 포인트를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심심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어떤 슬라이드죠. 그러니까 3년, 7년, 7년, 9년 해서 점점 커지고 각 시장에는 어떤 특장점들이 있고 어떤 상황이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건데,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자료 만들듯이 그냥 누적 그래프를 그리고 밑에다가 지금 참여 시장은 1,500억인데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좀 더 구조적인 모습, 뭔가 잘 눈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표현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졌던데 아주 기억에 남아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슬라이드는 한 장인데 만드는데 자료를 수집하는 거는 한 2주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15년 벤천사가 담겨져 있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95년에서 2009년까지 회사가 가공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그러다 보니 주요 제품들의 매출 비중이 어떻게 바뀌고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달라지고. 근데 이제 다 그런 얘기 하잖아. 회사가 수익성이 좋아지고 고부가 제품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커지고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한 10년치 데이터를 모아서 시장에 줄 수 있다는 것은 회사가 굉장히 관리도 잘 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만든 사람들의 많은 노력으로 담겨져 있어서 이달에 시장에서 되게 호평받았고, 이런 페이지들은 그냥 보고서에 그대로 인용되고 그랬던 자료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하단에 있는 선 그래프가 그냥 매출이나 그런 건 아니고 자본금 변동상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2000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자본금이 어떻게 해서 변해왔다. 근데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면 공시되는 이제 자본금 변동상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 항목에 들어가면 CB나 BW 발행 같은 기록들이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회사가 자본이 어떻게 해서 유입이 됐고 유입된 자본 가지고 무엇을 했고는 잘 파악을 하지 않아요. 특히 길게는 당장 증자를 하거나 조달을 할 때 그 자금을 어디에 쓸 거냐, 사법의 이수자금인가 운영자금인가 정도는 파악을 하지만 과거에 그 회사가 자본을 조달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성과를 내는지는 잘 파악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바이오회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끊임없이 정당하고 타당하게 자본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과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최초의 자본금이 뭐 얼마였는데 3년 동안 이 자본금을 계속 버텼고 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제 벌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자본이 더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 어떤 선그래프는 어떤 매출의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자본금 변동 사항을 연합과 같이 선그래프로 표현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원래 이 슬라이드 다음에 있는 이 슬라이드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바이오다 보니까 업력은 꽤 되지만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건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본을 가져왔는데 연역적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대체 그 돈을 구체적으로 갖다가 잘 쓴 거야? 너네 막 뭐 홍장망통 쓰고 뭐 과소비하고 그런 거 아니야? 또 자본을 도달했을 때 그 자본이 유용하게 쓰여지고 너희 회사가 도움이 될 거야라는 거를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장표. 그러니까 한 10여 년 동안 총 622억 원의 자금이 유입이 됐고 유입된 자금은 현재 72억이 남아있고 개발비 250억, 일반 관리료 169억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시장에 직접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얘기하는 자체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데이터를 10년 동안 잘 모아서 정리하는 것 또한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증자를 하고 또 적지 않은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야 됐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정당성을 갖고자 만들어졌던 장점입니다. 바이오 회사라면 보통 파이프라인 시장 규모가 대부분 주를 이루는데 이러한 장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조달한 자본을 어떻게 썼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 거를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고요. 근데 보통 이제 자료를 만드는 이제 순서라는 것들이 다 있는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음으로는 이제 회사 현황 파악을 하죠. 그리고 이 자료를 목적은 무엇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명확히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정보, 산업의 규모, 산업의 발전 추이, 산업의 방향, 어떤 아이디어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러면 대략 내가 할 수 있는 정보 양이 정해지잖아요. 그게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 양이 정해지면 그 양에 맞춰서 만드는 자료의 포맷을 정하는 게 맞아요. 순서가. 근데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국 자료 보면 위에 한 두 줄 정도의 설명이 있고 아래에 이제 그래프 같은 걸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포맷을 정한 다음에 제가 이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어떤 내용을 담을 원고 트리를 만드는 거죠. 뭐 처음에는 회사 소개를 하고 두 번째는 산업 소개를 하고 사업 소개를 하고 사업은 쉬우니까 산업 소개를 먼저 할까? 사업 어려우니까 사업 소개를 먼저 해야 되나? 그런 많은 고민을 해서 전체적인 순서를 정하는 거고 회사 일반적인 소개는 뭐 뒤로 뺄 것인가 앞에 둘 것인가 매출 분석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느 순서에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전체로 정하는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런 슬라이드 만든다 생각을 하면 넣어야 될 정보의 방향과 양 그리고 표현할 방법 같은 것들 대략 구상이 다 되어지고 나서 이제 원고 틀어진 게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고 성향이 있기 때문에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제가 그동안 해온 경험에 의하면은 이런 순서를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페이지별로 자료 구성하고 완성하고 피드백하고 이렇게 가는 게 그냥 뭐 평행하고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원고 트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원고 트리의 한 페이지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IPO 했던 자료인데 첫 장에 투자들 이목 끌고 해서 투자 라이트를 먼저 넣자. 여기서는 이제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 현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2003년 이후 누적 수주에 가고 현재 수주 잔고 그리고 추진 중인 수주 금액
근데 수주에서 끝나지 않고 수주가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어야 되니까 인식은 어떻게 어느 정도 구분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원고 트리 단계에서 구상을 한 다음에 이 5줄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왼쪽에 보면 연도별로 수주했던 금액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전체 수주 금액, 그 중에서 1200억은 인식이 되었고 잔고는 1519억인데 이 1519억은 분기별로 어떻게 나누어서 인식될 예정이다 하고, 수주 산업은 보통 이제 이런 페이지 한 장이면 거의 대부분의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한 현재 기준으로 한 두세 분기 정도의 매출은 이제 거의 정확히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도시가스 회사 했던 자료인데 이제 어떤 첫 장에서 회사 소개도 하고 도시가스라는 업이 갖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러한 네 줄로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이제 표현은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경기에서 인천광역시 지역만 이렇게 돌출시켜 놓은 건데 이런 건 정성이에요, 정성. 돌출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지역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지만 가능한 그래픽 디자이너 도움을 받아서 지역을 돌출시키고 뭔가 더 강조를 하고 그런 정성. 자료 만들다 보면 이제 이 정성이라는 게 디테일이 많이 좌우하고 더 중요하게. 아름다운 자료, 내 마음을 쏙 드는 자료 만드는 거는 보통 정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자료를 만들어 놓고 다른 부서로 가던 다른 회사로 가던 그 회사에서 계속 그 자료를 기준 자료로 쓰고 하려면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작성자의 눈높이. 보고자나 보고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렇게 만족스럽다. 이 눈높이가 높아야 좋은 자료가 나오는데 그거는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뭐 구글에 들어가서 보던, 애플에 들어가서 보던,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보던, 코스닥에 시총 1000억짜리 들어가서 보던, 500억 들어가서 보던 많은 회사들의 자료를 보면서 표현된 거, 이렇게 도식화하는 거,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DB가 쌓여 있을 때 좋은 자료가 나옵니다. 보통 자료 100으로 보면 한 50% 이상은 그것들이 인용이 되는 거고 남은 50%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눈높이를 높이는 게 좋은 자료를 만드는 첫걸음이고, 눈높이를 높이는 첫걸음은 많은 자료를 보는 것들이에요. 양질의 자료들은. 그래서 많은 자료를 볼 것, 네.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할 것. 정보를 수집한 곳으로 방향이 가지. 내가 알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그 내용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 방향을 못 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할 것, 그리고 시장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할 것,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할 것, 이거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이 부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좀 이렇게 센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잘 만든 건 아니지만 본인의 노력과 어느 정도 이제 그 인성이 아니라 타고난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잘 만드는데, 뭐 자료만 잘 만들어도 사실 뭐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표현할 수 있다는 능력 가진 게 되게 좀 큰 거죠.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진짜로. 어떤 이제 글로벌한 회사들, 아니면 코스닥에 들어가도 있고, 알협에 들어가도 있고, 고르스에 들어가도 있고, 많이 있어요.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들어가서 많은 자료를 봐서 눈높이를 스스로 높이시는 게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PR이 무엇이다, 뭐 PR 어떻게 하는 거다 하는 것들은 다들 이제 직접 경험하는 실무자들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숙제하고, 아주 간단한 원론적인 거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떤 고민은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간단히 해볼게요. 기사의 종류는 좀 다양하죠. 다 일반적인 글로 써집니다. 온라인 기사면 뭐 종목 기사, 단독 취재 기사, 어떤 시황이랑 겹쳐지는 특징도 주가랑 겹쳐지는 시황 기사, 공시 기사,
뭐 증권사 레포트를 플러스 레포트의 기사, 굉장히 좀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사와 보도 자료를 또 혼동하는 거. 보도 자료는 기사를 쓰기 위한 기초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발표를 하는 매체에 넘겨두는 보도 자료는 우리 회사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기사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 이 내용이 다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도 자료는 제목도 가급적 일반적으로, 그리고 읽어보는 사람이 전체 상황을 그냥 아주 저널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보도 자료예요. 거기에서 이제 글을 쓰는 기자분들의 뭐 안목이라든지 시각, 본인의 특장점이 가미 되면 그게 기사로 바뀌고 제목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 대부분 보면은 보도자료를 거의 기사시 하시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분들은 왜 뭐 우리가 준 대로 제목이 나오지 않았느냐. 기사를 쓰는 건 기자분들이 쓰는 거예요. 회사에서 쓰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는 이제 기자분들이 기사를 쓰게 이제 가장 바탕이 되는 자료를 전달하는 게 그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당연히 연락처, 제목, 그다음에 첫 문단에 이제 전체적인 간단한 서머리, 그런 서머리 부연 설명,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관계자 멘트. 관계자 멘트는 그냥 회사 관계자 의하면 하고 들어가는 가장 일반적인데 내용이 조금 리스키하거나 뭔가 책임 소재가 부거질 수 있겠다 그러면 실명에 들어가 주는 게 그거를 받는 기자분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더 신뢰감을 줍니다. 내용이 되게 사실을 관계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인데 관계자라고 오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문제가 부거질 수 있고 해서 양쪽이 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계자 멘트를 넣을 때 가급적이면 내용이 좀 리스크하다면 실명을 넣어주는 것들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좀 더 신뢰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 매체마다 보면 제가 지금 아시아 경제사에 왔기 때문에 다른 매체 이야기도 힘들지만 매체마다 보면 이제 코너라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아시아 경제 같으면 이제 특급 열차라는 코너가 있죠. 영상이랑 같이 나오는데 이제 특허에 기반해서 모 변리사 분이 회사의 전체적인 설명, 회사는 특허가 얼마나 있고 특허가 많거나 적은 걸로 봐서 R&D에 많은 중점을 두는 회사고 전망은 좋아 보인다.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향후 분쟁 소지라든지 그런 거를 쭉 설명해주는 코너예요. 영상은 한 5분물 정도 되는 것 같더라. 5분 정도 되고 어떤 변리사분하고 어떤 전담 기자분하고 같이 하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동민세미킴이라는 다 매출 한 8천억 정도 하는 이제 세정액 그런 한 회사의 자료인데 딱 보면은 이 회사가 이런 특허가 있어서 매출에 도움이 되겠다는 관점이 아니에요. 이 회사가 특허가 많은 굉장히 기술력 있는 회사고 사용 발전성이 좋겠구나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은 특급 열차라고 달려있지만 특허라는 걸 사실 좀 신뢰를 가질 때는 상당 부분 특허를 공시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베이스로 놓고 좋은 회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허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아시아 경제는 특급 열차라는 코너가 있고 올해 초에 생긴 것 같은데 기록의 상장사라는 코너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그냥 활용할 수도 있어요. 기록의 상장사. 이제 많이 알려진 이제 뭐 주담과의 Q&A. 근데 이게 이제 코너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기자분이 어떤 거를 발굴해서 쓰는 거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떤 코너를 예상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특허가 뭐 매출이나 시청 금액이 많지 않게 엄청 많고 특허 관리 비용도 많이 쓰고 그래요. 그럼 특급 열차 한번 우리 회사를 출연시켜 봐야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정말 좋은 게 많은데 누가 물어보질 않아요. 그러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거예요. 그게 주담과의 Q&A라는 코너예요. 물론 기자분이 스스로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회사에 전화해서 주담에게 물어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부담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활다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맞는 얘기, 옳은 얘기는 상관없지만 회사 내부의 대표님이라든지 고객사나 또 상대 회사에 누가 봤을 때 눈에 거슬리거나 틀린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신 조심해야 될 코너이긴 하지만 내가 알기로 당장 전화 취재로만 만들어지는 기사는 별로 없어요. 전화 취재를 하게 되고 나중에 다 텍스트를 받고 몇 가지 사실 관계 절차를 거치니까 그게 리스크는 없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질의응답식으로 풀어내는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는 이제 어떤 루머라는 건 그렇잖아요. 맞는 것 같은데 사실 확인이 안 됐어. 다르게 얘기하면 사실인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어. 이때 쓰는 거예요. 이 센 루머라는 코너는 순수하게 그냥 루머에 거칠 거면 회사 입장에서는 기사화를 하면 안 되죠. 기자들 입장에서도 기사화하는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인데 사실이다가 확인해 줄 수가 없을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루머라는 그런 코너인 거예요. 포인트를 정확히 잡으면 사실인데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거. 이거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 같은데 이제 잘 모르는 거잖아요. 큐라라는 회사가 포스코 자금 누치설 설들 100% 루머라면 기사가 되지 않겠죠. 100% 루머라면 회사에서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까놓고 있거나 실제 진행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근데 뭔가 국가에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내부에 말할 수는 없고 회사에서 빌려 쓰는 코너가 이제 이런 코너들입니다. 주목 이 스몰캡 이제 맨 좌측에 있는 코너보다는 약간 톤이 조금 더 순화된 건데 이제 결국 회사가 스스로 우리 하반기에 실적이 반등될 거라고 기사를 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자분이 취재를 한다면 모를까. 보통 회사에서 직접 내는 보도자료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공시로 확인이 되었거나 숫자가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반기 실적이 반등될 거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코너를 이용을 하는 거죠. 종목 톡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대부분의 HTS 실리는 매체들을 보면은 다 비슷하지만 나름대로 특정점을 가지고 있는 코너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파악해 두었다가 내부로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뭐 활성화되어서 회사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할 때 그럴 때 코너들을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독 취재기사 활용. 보도자료하고 취재기사와 다른 점은 첫 번째로는 이거 밤에 만든 장표인데 제가 만들어도 좀 잘 안 풀려가지고 이게 보도자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2020년 6월 4일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얼마를 공급하는 계약을 했다. 공급하는 제품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납품이 이루어질 거다. 이게 이제 보도자료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앞뒤를 다 폭넓게 다룰 수 있어요. 교육 기사나 취재 기사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왜 지금 그러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계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취재 기사나 단독기사도 폭넓게 다뤄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보도자료의 어떤 한 부분만 좀 더 깊이 있고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어요. 그 제품은 무엇인데 요즘 세상에 코로나19 세상에 왜 더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근데 보도자료에서 너무 심도 있는 내용이 들어가면 다 읽혀지지 않고 그다음에 받아쓰는 기자분 입장에서도 그게 좀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럼 기사가 되게 힘들어지는데 단독 취재 기사는 이제 어떤 한 부분에 집중해서 깊이 있게 다뤄지는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일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잖아요. 어쩌지 하다가 공지사항은 아닌데 MOU는 오늘 했는데 바쁘고 정신 없다 보니까 기사에 놓쳐버렸어요. 타이밍을. 화요일날 MOU 했는데 갑자기 왜 전문의 부르더니 야 우리 무슨 일 있었잖아. 목요일 좀 이거 기사로 내면 안 되겠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기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의성이라는 거거든요. 때를 지나버리면 보도자료로 내는 회사 입장에서는 받았을 기자 입장에서 3일 전 거네? 이거
뭐지? 라고 하게 되는 거거든. 이럴 때 이거를 방향을 틀어서 단독이나 최대 형태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리뷰가 가능하다고 표현했는데 제 스스로 굉장히 순화시킨 표현이다. 승자들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재탕, 뭐 함탕. 그다 분명히 나갔는데 갑자기 대표님 부르더니 그 한 번 더 내라는 거야. 이건 사실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단독 기사라면 조금 방향을 틀거나 조금만 다듬으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기자분들이 스스로 취재를 하고 단독으로 하는 거 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회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떤 특정 매체만, 특정 기자분한테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단독 기사고 취재 기사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보도자료를 냈지만 좀 더 폭넓게 다루고 싶을 때라든지 어떤 이제 제품이라든지 시장 상황에서 좀 더 이제 집중, 깊이 있게 다루고 싶다든지 혹은 좀 실기한 내용이라든지 한 번 더 시장에 영업하고 싶은 거냐 그런 것들은 단독이나 취재에 활용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죠. 어느 매체랑 이걸 할 것인가 매체라 하더라도 그 매체야 어떤 기자분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일단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서치를 하면 돼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것들을 좋아하는 성향의 기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뭐 IT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바이오지만 뭐 IT지만 특별히 OG라든지 AI라든지 그런 류의 기자. 그러니까 내가 그 섹터의 기자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 특히 기사를 많이 쓰는 분들이 그냥 찾아서 연락드리면 돼요. 대부분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거나 회사로 전화하면 절반의 경우는 핸드폰을 알려주거나 연락처를 남기면 연락이 오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일하다가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전문지라든지 전문기자 그리고 증권부라고 하지만 어떤 특정 분야에 좀 해박한 지식을 가진 기자분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을 다 활용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뭐 증권부도 있고 뭐 산업부도 있고 뭐 영업신문도 있고 뭐 전문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문지 기자는 괜히 전문지 기자가 아니에요. 그 분야에서만 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깊이라든지 앞뒤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잘 안다는 거는 더 잘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IT라든지 바이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 들으면 알겠는데 돌아서 그냥 다 모르잖아요. 들으면 알겠는데 그거를 텍스트 풀어내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전문지 기자의 도움을 드리면 도움 드린다는 게 이제 뭐 정례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분들 취재를 한다든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회사 소개서를 보내서 뭐 자료를 보낸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이 글로 풀어져 나오면 훨씬 잘 읽혀요. 제가 일하다가 만난 분들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가 어떤 큰 그룹에 뭐 부도번 같은 데로 가셨는데 밖에 있는 이제 원래 계속 매체에 계시는 분이 그분한테 토론하는 거죠. 내가 기자 생활을 20년을 했지만 내가 뭘 할 줄 완전히 모르겠다. 뭐 부동산도 갔다, 무슨 뭐 바이오도 갔다, IT도 갔다, 잘 모르겠다. 난 누구지? 막 그런 고민 토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게 아니더라. 내가 매체를 떠나서 일을 해보니까 그 복잡한 상황을 듣고 30분 안에 한 페이지로 정리할 수 있는 건 대단한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기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기자분들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회사에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정리하고 하려면 정말 하루 걸려요. 대표는 답답하지 빨리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깔끔하게 바로 읽게끔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거기 곳곳에 앉아 계시는 기자분들 있잖아. 그러하듯이 회사 내용이 좀 어렵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전문이라든지 전문 기자를 통해서 어떤 배포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전문지에 쓸린 기사를 증권부로 가져오는 건 재탕이 아니에요. 재탕이 편하다. 그걸 리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유전자 뭐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걸 증권부로 가져면 증권부에서 어떤 그 종목에 연결이 되고 종목에 상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건 배타가 아니라 리뷰가 아니라 재조명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다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특히나 투자자들의 정보 욕구는 정말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에 가면 이제 1년에 6개월에 1,200만 원인가 하는 무슨 바이오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녀온 어떤 사람이 하는 말, 거기에 가면 대부분 뭐 대학원생이 있거나 어떤 이제 바이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을 줄 알았는데 절반 이상이 투자 쪽 일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뭔가 기술을 빨리 읽어서 투자하고 싶은 욕구 같이 많은 분들이 그 비싼 수업료를 내고 이제 거기에도 공부를 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어떤 섹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일하는 회사 분들은 전문지라든지 전문 기자를 더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밸류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흔히 얘기하듯이 이제 기사를 냈는데 주가가 움직여. 그럼 기사가 좋은 밸류를 가졌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회사로 전화 문의 오면 밸류를 가질 수 있을 건데 회사가 기사를 계속 낼 때 그 회사의 기사가 좋은 밸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잘 갖춰져야 해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기사의 기본 밸류죠. 아주 지나간 얘기를 쓴다든지 뭐 진짜 별 의미 없는 걸 기사로 내면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기본 밸류가 중요하고 이제 회사에서 어떤 이제 한 특정된 분야에서 계속 기사를 내는 것보다는 좀 콘텐츠를 다양하게 하고 깊이 있게 하고 그리고 항상 보도자료가 아니라 보도자료를 넣고 취재기사도 나오게 만들고 전문지도 이용하고 유튜브도 이용하고 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매체 다변화 내가 친한 기자가 아시아 경제만 있죠. 아시아 경제만 계속 기사를 내면 그때 밸류가 떨어집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매체를 다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 기사의 빈도 일주일에 5일씩 기사가 나가요. 그러면 그 기사가 밸류를 갖기 힘들죠. 차라리 한 달에 2번 나가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빈도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이제 갖는 목적을 자세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회사는 일단은 뭐 주가 좋고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지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기본적인 밸류를 갖춘 기사를 다양한 매체에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인지도는 높은데 또 등록도가 너무 떨어져. 그러면 최대한 빈도를 줄이고 한 번 낼 때 임팩트 있는 기사를 나가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밸류를 갖춘 거 이상이라면 빈도라든지 매체 다변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기사만 나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매체, 빈도 그리고 이제 또 취재기자, 취재기자. 지금은 이제 장이 되게 사실 좀 혼돈의 장이잖아요. 장인데 뭐 팬덤을 가진 기자분들은 사실 있어요. 이분들을 쓰면 시장에서도 인정해주고 이분들을 쓰면 뭔가 더 막 다 와닿고 이분들을 쓰면 주가에도 더 영향을 미치고 또 오래 가고 그런 팬덤을 가진 기자분들이 있기도 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좀 잘 고려해야 회사에서 언론 활동을 하면 이제 효율을 극대화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사 언론을 진행할 때 이제 많이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보도를 냈는데 그 누구의 잘못도 없이 이제 기사가 수정되어야 될 때 혹은 이제 뭐 고객사에서 너네 이거를 기사화한다고 너네 계약 끊을 거야 안 내리면 계약 끊을 거야 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 이제 그래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거나 기사를 제출하고 기사를 승인하고 송출하는 거는 이제 영역이지만 우리가 모두 힘들어하는 문제 영역은 HTS, 뭐 네이버 그런 문제잖아. 최근에 보면 네이버가 또 어떤 힘들었게 된 기준을 강화하고 뭐 벌점을 주고 뭐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딱히 답이 없습니다. 사실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자료를 내는 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뭐 보고 체계를 명확하고 하면서 일을 진행을 해야 돼요.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회사는 매출이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나고 분기마다 꾸준하게 한 7, 80억씩 나요. 이런 회사 하고 우리 회사는 3년 연속 적자예요. 올해도 적자가 예상이 되어서 권리 종목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두 개 회사가 똑같은 방법으로 시장이나 커뮤니케이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회사 상황에 맞게 시장이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회사가 어떤 상황인가? 실적이 부진한가? 좋은가? 그리고 업력이 길다는 것도 장단점이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어떤 회사에 갔는데 업력이 36년인데 매출이 400억이에요. 꾸준히 안정감이 있기는 하지만 36년 동안 매출 400억? 크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이러한 것들, 회사가 갖춘 상황,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상황, 그런 상황을 잘 맞춰가지고 회장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1차적으로는 IRO인 내가 무언가 정보가 있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는 무슨 미공개 정보나 그런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누군가 커뮤니케이션 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몰라. 기자분들도 몰라. 뭐 애널리스트도 몰라. 뭐 투자자, 매니저 아무도 몰라. 그렇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가진 좋은 정보를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는 나만의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IT 회사인데 IT라면 회사가 시청이 작다 그러면 그래도 IT를 좋아하는 손쉽게 팀장을 하고 있다든지 IT를 많이 다루는 IT 전문지를 하고 있다든지 IT를 많이 다루는 매매하기를 좋아하는 뭐 어떤 매니저를 알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평상시에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실적이 나와. 실적 공시를 했어. 끝날 수도 있지만 공시는 실적에 공시에 보면 자료를 낼 수도 있지만 왜 매출이 늘고지고 다시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누군가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나만의 지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나의 몸값이 올라가는 게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자료를 잘 만들어서 몸값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나만의 지도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연봉 뭐 1억을 받고 2억을 받는 거지. 애널리스트 연봉 1억, 2억을 잘 친다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잘 쓴 자료를 가지고 CLG를 잘 할 때 받는 거지. CLG를 잘해서 법인별 주문이 들어올 때 받는 거잖아요. 애널리스트 연봉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내가 가진 정보를 들고 시장에 나와서 누군가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좋은 몸값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연봉은 제가 드리진 않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어떤 특정 분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회사의 좋고 나쁨을 별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별이 뭐 4개 이상이다. 4개 이상이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이거 같아요. 불특정 다수가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불특정 다수라는 거는 뭐 다양한 투자자, 뭐 개인, 기관, 외국인, 전업, 뭐 매니저, 자문사 운용사 등등인 거고 같은 생각이라는 거는 좋은 회사다. 주가 오르겠네? 사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주담이라는 거는 이제 주가랑 떠놓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불특정 다수가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실적이 꾸준하게 개선되는 회사 같은 일반적이죠. 일반적 실적, 레포트, 산업들, 시장 뉴스 같은 것들을 다양한 채널로 뉴스, 뭐 유튜브, 미팅, 국권방송 다양한 채널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정보를 중복으로 받게 되죠.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방송에 나가. 그러면 확신이라는 게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수들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좋은 회사인가 보다. 관정에 넣어놔야 되겠네. 그것도 모르겠는걸? 사야겠네. 그건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가진 불특정 다수가 많아지면 그 회사의 주가가 오르게 되는 거죠. 실적이 개선된다거나 누가 봐도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 기준에서 좋은 회사라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같은 생각을 만드는 게 우리 목표가 되는 거고
그거는 다양한 콘텐츠를 다양한 채널로 뿌려서 투자자들이 뉴스를 중첩되게 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냥 해석 공시만 해석 특정 매체에 해석 기사만 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전파의 가면은 약할 거잖아.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반대로 실적 베이스의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한 경우는 주가는 올라야 되고 뭐 전환가가 곧 떨어질 것 같고 뭐 대표님 주담보가 있는데 주담보가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는 손해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한 경우에는 특정인이 특정 다수를 따르게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수한테는 좋다고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회사 상황이 좋지 않으면 다수한테 회사가 안 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특정인이 뭐 인플루언서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뭐 어떤 인스타그램의 스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또 이제 뭐 바이오든지 IT 같은 뭐 외제음악 AI 뭐 오지 그런 특정 테마라든지 그런 관심 많은 분들도 있거든요. 인플루언서 중에서. 그러면 특정인을 상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러면 그런 특정인으로 대부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자나 매매 성향이 비슷하고 정보 습득하는 채널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매매가 이루어지면 주가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슈가 재생산하고 재전파되면서 이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특정인을 설득하고 그 특정인이 자신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설득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적이 좋은 회사는 굳이 이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많은 매매와 어떤 꾸준한 상승을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이건 약간 다른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아이어로는 이제 네트워크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또 저도 일하다 보면 이제 갑자기 어떤 회사에서 알던 사람 전화 와가지고 혹시 우리 회사 얘기 뭐 들은 거 있더라고 물어보게 되거든요. 시장에서 회사들은 정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담이나 아이어로가 시장보다 많은 사람들보다 늦을 수는 없는 거잖아. 정보를 빨리 캐치하고 그러려면은 이제 시장 내에서 네트워크, 뭐 기자분, 애널리스트 네트워크를 만들어놔가지고 근데 그 기자분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듣게 되면 기사로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전화해서 이런 시장에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사실이야? 라고 확인하겠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작년 3월 달에 이제 바이오 종목을 강타했던 코로나혁명과학의 주가하고 최근의 상황인데 시총 한 1조 한 4, 5천억 갔던 기획인데 최근 한 4천억 정도 하고 있죠. 3월 30날이었던 것 같은데 식약처에서 임수석 케이저에 대해서 유통 및 판매 중지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최근에 이제 검찰 부속 기소된 이우석 전 대표가 기자 간담회에서 했던 표현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쉬운 길보다는 정도 가는 길을 따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6월 20일인가 올해 부속 기소됐으니까 어쨌거나 본인이 표현하고 주장했던 거와는 다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잘못됐다, 잘했다라는 표현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내용을 깊숙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84,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65,000원대 있고 그 사이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거잖아. 회사에서 사실을 뭐 숨겼건 아니면 회사에서 처음부터 뭔가 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었든지 간에 이러한 회사에 꽂히는 위기가 투자자랑 연결이 되고 투자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그 위기관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최근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워낙 좀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쿠팡하고 마켓컬리가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근데 제가 좀 확인할 수 없는 거 하나 있는데 이거는 오른쪽은 이제 쿠팡 컬리 인사 같은 시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확진자가 발견이 되고 나온 인사말인지 시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마켓컬리의 인사말이고 그 어떤 소비자에 대한 말이고 왼쪽은 쿠팡이 소비자에 대한 말이에요.
그냥 극단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마디가 이게 고객님이잖아요. 여기는 대표회사 김수라입니다. 대표라는 자리는 책임을 지는 자리잖아요. 잘못됐을 때는 책임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근데 우리 모두는 잘못돼서 항상 제일 높은 사람만 탔지. 예. 이 나라 잘못되면 대통령의 잘못이듯이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대표의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사과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표회사 김수라입니다 하고 시작되고 김수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대표로. 근데 쿠팡은 그냥 고객님하고 얘기를 해요. 누굽니다가 없어. 화자가 없어. 화자가. 어떤 이제 쿠팡 정도 회사가 이런 판단을 못할 리는 없고 어떤 상황이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좀 더 가면 어떤 어려운 시기에 저희까지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회 전체가 불안해지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뭔가 어떤 시대상에 핑계를 대는 느낌? 근데 컬리의 인사말에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조금 돌아서 과거를 보면 이제 확진자가 마켓 컬리는 27일인가가 첫 나오고 바로 폐쇄가 되고 뭐 방역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쿠팡은 이제 부처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오고도 이틀인가 더 물류센터가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두 회사의 비슷한 회사니까 같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어떤 대응이 좀 분명하게 달랐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매체로 접하잖아요. 매체로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람들은 과연 책임감 있는 조직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기대할까요? 언론적 위기관리는 여기가 답인 거예요. 실제로 확진자가 발견이 되어서 물류센터를 폐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대학 언론 위기관리를 할 때 사람들의 관점은 여기 있거든요. 합리적인 사람들은 책임감 있는 조직이 마켓컬리나 쿠팡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바로 물류센터를 폐쇄할 것이라고 물류센터를 하루 이틀 가동시킬 것이다. 당연히 폐쇄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거기에 맞서 답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런 가장 과하게 대응하는 게 정말로 어렵죠. 위기관리라는 거는 직접 당해보지 않거나 직접 그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잘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직업 때문에 몇몇 상황에 직접 들어가서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판단해야 될 것들이 생겨요. 어쨌거나 평균적으로 보면 위기관리에 강한 조직은 수평적인 조직. 터전결정은 대표가 하잖아요. 대표가 하는데 위기관리 팀에 있는 대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대표한테. 대표는 아닙니다라고. 근데 조직이 너무 수직적이야. 말 못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뭐 직원들 중에 직접 가치관, 진정성 이런 것들이 다 스며들어 있어야 위기관리에 강한 조직이 저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초기 대응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죠. 초기에 이제 뭐 안일한 대응하고 내업에 미흡한 시스템. 그러니까 항상 이 대한민국 사회 기업들이 갖는 이제 장점이다 단점인데 대표이사가 곧 오너다 보니까 판단하기가 상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대부분 사고를 전무이사가 치진 않잖아요. 전무이사가 사고 치면 그냥 하프로는 끝나지만 사고를 대표이사가 쳤는데 수습을 대표이사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위기관리하는 부분들이.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어떤 정보 재가공 및 전파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잖아요. 일이 벌어지면 뭐 인스타를 거쳐서 뭐 하기까지가 너무 빨리 접하가 되기 때문에 수습하는 게 되게 힘들고 빨리 대응하다 보니 오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어요. 위기관리 부분은 이게 되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렵고 어렵다. 근데 끝나서 몇 가지 화두는 간단해요. IR로서 항상 이 부분을 좀 머릿속에 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 회사의 적정국가? 같은 말이 다 틀린 말이기도 한데 우리 회사의 목표 주가. 근데 어떤 일하러 갔는데
대표님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물어보고 여자 문대한테 문 대표 우리 회사의 적정 물가는 얼마야? 저 이렇게 대답하죠. 대표님 원하시는 주가가 적정 주가입니다. 답이 없잖아요. 뭐 펄을 할 수도 있고 위에 따라 할 수도 다 할 수 있지만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담당자라면 그래도 회사의 적정 주가, 목표 주가, 희망 주가, 뭐 전환이나 그런 것들은 필요 주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스스로 개념에 대해서 좀 타당한 배경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택 하니까 뭐 언택 컨택이든 근데 이거는 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차이 같아요. 언택이니까 이제 비대면을 해야 되고 비대면 하니까 온라인으로 가야 되고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누가 나를 찾느냐 아니면 내가 찾아가야 하느냐. 불특정 다수가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커뮤니케이션 필연에서는 누가 나를 찾아올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비대면도 저거 다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정인이 이끌어야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벌림목이기도 하고 적자에다가 시장에서 관심도 없고 거래는 별로 없고 그런데 그런 소외된 것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찾아가야 되고 시장 관계자들한테 이게 포인트죠.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IRP라는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어떤 비대면 IR을 하고에 앞서서 우리 회사가 누가 찾아갈 만한 회사인가? 그러면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니라 플랫폼을 구축하고 언택을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문제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일을 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어디 가면 뭐 맛있는 것도 주죠. 회사에 온갖 얘기 다 해주죠. 그 다음에 뭐 돈도 주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최근에 보면 이제 같이 일했던 상담법인 대표님들이 사람 찾는 전화 굉장히 많이 와요. 대표 좋은 담당자 없어? 좋은 담당자 없어? 근데 이제 다 예전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원값도 다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냥 일반적인 어떤 관리 회사에 관리자가 과장이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정말 IR 쪽에서 많이 알려진 그런 담당자라면 보고 싶으면 200만 원 받기도 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쪽 일을 정말 좀 스페셜하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고 좀 뭔가 나만의 어떤 것들을 좀 갖춰서 좋은 담당자, 시장에서 좀 그냥 담당자가 됐으면 합니다.